안철수 의원님과 바로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안 의원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문화일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정치 카페 처음이시죠? 예, 출연은 처음이지만 계속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시죠. 예, 안철수입니다. 정말 제가 구독자라서, 열렬한 구독자로서 계속 이렇게 청취를 하던 이 허민의 정치 카페에 이렇게 직접 게스트로 출연하게 돼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제 진솔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님, 제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굳이 제가 소개를 시키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몇 선이시죠, 이번에? 사선입니다. 사선이십니다. 사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사실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도 당수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제3당으로서 37석이었던가요, 그때? 38석입니다. 38석. 그 국민의당. 예. 네. 제3당 38석 신화. JP가 한 번 5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예,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이거 굉장한 신화죠. 그 신화의 주인공이시죠. 예,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규모상으로는 JP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 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민주당을 꺾고 2등을 했는데 27.6%. 예, 그건 맞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맞습니다. 27.6%. 제가 아직도 이게 2016년 그죠? 예, 네, 맞습니다. 16년 20대 국회죠. 예, 20대 국회 때 벌어졌던 사실은 사건이었죠. 예,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으로서 또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네. 먼저 이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경제 현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요즘 각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메시지를 많이 내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제가 경제인에다가 워튼 MBA 출신의 이론적으로도 워튼 스쿨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제대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옳은 길은 밟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경고를 해서 바로잡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부도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정책의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충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기왕에 대선은 5년 만에 열리는 것이고 5년 동안은 대통령이니까 여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아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충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요즘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 어제입니다. 네. 예. 어떤 뜻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레버리지드 ETF라고 있습니다. ETF. 즉 단일 종목 삼성전자가 10%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 ETF에 가입한 사람들은 20%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익 얻을 때는 좋은데 만약에 10% 손해가 나면 여기는 또 20% 손해가 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 자체의 변동성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변동성이 심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잡주로 평가받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잡주로 평가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한 건데 저도 사실은 놀란 것이
공감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보통 제가 그 어떤 의견을 밝히면 많이 받을 때는 30개 언론사 정도에서 그 받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아니, 근데 어제 같으면 한 80개 정도 그렇군요. 언론사에서 네. 그 지금 물론 언론사에서 기사를 두세 개 낸 곳도 있긴 하지만 네. 다 합치면 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레버리지 ETF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뭐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렇죠. 수백조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또 그 뭐 물론 선진국에서 다 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하니까 우리나라가 못할 게 없냐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했던 모양인데 거기서 간과한 것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다른 선진국 정치 구조와 틀린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그 코스피죠. 시가총액 중에 60%를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건 다른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 여기다가 레버리지 ETF까지 얹어 놓으니까 완전히 이 종목들의 그 급등락 때문에 거의 뭐 잡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들도 사실은 그 지난번에 사상 1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을 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아니면 뉴욕타임스나 이런 주요 외신들도 결국 그 레버리지 ETF의 운용이 이렇게 그냥 좀 잘못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 기사를 낸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까지 ETF 상장 폐지까지 운을 띄우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저는 우선은 극단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더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또 중간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적정하게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건 이 책임 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제대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것을 허가했던 그 공직자들은 사퇴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ETF의 좀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가 조금 이제 개념이 머리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가 혹시 뭐 여기 반응을 보인 건 없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하게 서로 이제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회의는 아마 13일 날 일주일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 그때 뭔가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더 규제를 강화하고 문턱을 좀 높이는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그날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야당이 반대를 위해서 내는 목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이제 경제적 식견이라든가 전문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쉽게 이거를 묵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를 또 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좀 이 뭐라 그럴까 해법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호남 반도체 문제도 좀 뜨거운 이슈인데 호남 반도체 지금 오늘 아침 어저께 결정된 상황을 보니까 이제 광주의 공항 부지에 뭐 세우기를 했다. 그러면 결정이 된 건가요? 장소도 결정되고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주 월요일이죠. 6월 29일 날 삼성전자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걸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걸 공시를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문제 제기한 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원래 그런 반도체 공장은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두 사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사기업에서는 여러 지자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그 중에서 계산을 해서 가장 수익이 높은 쪽에 그 투자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사기업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부지 선정을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다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앞에 나서서 부지 발표를 하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 네. 그러면서 또 기업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궁색하게 공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헌법이 생각이 나는데 예. 헌법 제 119조 경제조항입니다. 119조의 1항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이라고 예. 하는 조항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이 가장 앞선 원칙이고 두 번째 이제 뭐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 이런 것 등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119조 2항이. 그런데 사실 1항이 우선이고 2항이 부차적인 조항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1항의 문제를 무시한 거 아닌가. 즉 누가 이니시에이트 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특히 민간 기업이 사기업이 이걸 진행해야 되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뭐 압박을 넣었든지 아니면 권유를 했든지 뭐 했든지 이거는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 좋은 예로 저 TSMC라고 TSMC 대만. 예. 네. 저 뭐 세계 거의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그 2022년으로 네, 네. 기억합니다만 부지 선정 말씀이죠? 구마모토에 일본 네네. 구마모토에다가 거기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CEO가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하. 직접 이렇게 공장을 짓는데요. 그게 2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부지가 그 주변이 원래 반도체 생태계가 있던 곳입니다. 소니를 포함해서. 네. 이미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짓기만 하니까 그렇게 빨리 지었던 건데요. 네. 우리 지금 호남에서의 문제는 다른 산업이면 모르겠는데 네. 이 반도체 산업 같으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전력과 용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전력은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24시간. 네. 근데 이게 조금만 뭐 영어로 플럭추에이션 네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의 뭐 짧은 시간에 수십억의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호남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네. 얼마든지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낮에도 구름에 가리면 갑자기 전력량이 떨어지고 네. 밤에는 전력을 생산을 하지 못하고 바람도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력 공급에 이제 안정성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반드시 원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나마 가까운 곳이 광주하고 가까운 곳이 영광인데요. 영광에 한빛. 거기 지금 네. 예 네. 1기는 벌써 이제 폐쇄했고 네. 2기도 지금 아마 이번 달인가 뭐 곧 이제 그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만이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네. 가능하고 네. 궁극적으로는 그걸 다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보통 완성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임기 내 4년 내에 완성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용수인데요. 네. 용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 언론 찾아보시면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지금 현재 호남에서 농업 용수도 부족하다, 가뭄이 심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있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용수만으로도 그 해에 따라서 가뭄이 들면은 물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공업용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결국 대규모 간척 그 공사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굉장히 아주 고순도의 물이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농업용수가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순도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고순도의 물로 바꾸기 위해서 또 따로 커다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과연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만 해도 5년 만에 될까?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미리 지어놓고 공장을 어떻게 놀릴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아마도 뭐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도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공시를 미리 해놔야 주주들로부터, 또 그거 보니까 이사회도 아직 안 했더라고요. 네. 네.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그 회사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공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예,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2022년이든가 아니면 23년이든가 그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후공정 정부가 아니라 후공정이요. 패키징. 후공정은 뭐 패브리케이션은 다른 거잖아요. 반도체 그 거기서 공장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거기서 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지금 우리가 하려는데 이게 방해를 하느냐, 딴지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럼 후공정 그 공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후공정과 전공정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전공정은 패브리케이션은 정말로 지금 말씀하는 아주 고순도의 물과 전력이 필요한 거고 또 인력, 그다음에 또 예산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투여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호남이 결국은 선정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때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전당대회가 바로 코앞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호남의 표가 절실히 필요하고 거기서 다 좌우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래도 표를 얻어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떨어뜨리고 김민석 전 총리를 대표로 앉히자. 저는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호남의 투자하기로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800조 얘기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걸로 저 공시에는 났습니다. 김민석의 몸값이 800조. 아니면 정권 안정 유지 비용이 800조인가요? 근데 그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달려 있으니까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지면 한없이 또 늦춰질 수 있죠. 뭐 언론에서 그랬더라고요. 뭐 지금 용인하고 호남하고 동시에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정말 첨단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드시 그 건설을 할 때는 자기 계열 건설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노동자도 외국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군데 동시에 그렇게 대규모 공사를 할 만한 그런 자원 인력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이쪽에 반도체 팹을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정부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명분으로 또 협박을 당하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반대를 하시니까 그렇죠? 정부 사이드에서 협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날로 청와대 직권남용 고소장이 날아갈 거다. 그거야 자기들이 판단할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더 국민들 삶에 더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고소를 하실 생각도 있는 건가요? 아니, 고발인가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주주들도 가만히 지금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그 투자해서.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완전히 정말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 요즘 같으면은 그대로 두지는 않죠. 네. 근데 우선 이사회에서부터 거기 승인을 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그 규제합리화위원회 장관급 부위원장으로 자리에서 사퇴한 이병태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입지 선정 문제, 정권 말이 되면 진실의 순간이 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기다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금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텐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